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9화, 강호 기담의 진실. 안희성 남쪽 끝자락 하나에 강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물론 이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전설이었으니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는 신비한 장소가 존재했다. 그곳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기담으로 전해 내려온 곳으로 이름하여 비검동이라 불렸다. 이 동굴은 과거 한나라 때 천재지변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연동굴로 추정되었고, 그곳에는 희대의 마공서 혈천비경이 봉인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혈천비경은 고금 10대 마공의 반열에 오른 혈영만공을 연성하는 무공서로 그 존재만으로도 강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피의 그림자가 지날 때 산천초목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설의 무공이 바로 혈영만공이지 않은가. 이 마공서는 한나라 말기에 활동했던 한 기괴한 인물, 혈영도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당대 최고의 내공과 독특한 마공을 창안한 인물로 자신의 무공을 남기고자 인간의 피부를 벗겨낸 뒤 이를 책으로 삼아 무공을 기록했다. 혈천비경의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연자여, 첫 장을 열었다면 다음 장을 절대로 넘기지 마라. 이 경을 펼치는 자, 세상을 손에 놓을 것이나 반드시 스스로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 책을 다시 덮고 영원히 잠들게 하라. 그 내용은 과연 기괴하고도 절망적이었다. 혈천비경에는 고급 무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살공이 담겨 있었으며, 이 무공을 익히는 자는 내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의 기를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공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다. 그것은 무공을 익히는 자의 정신과 혼을 좀먹어 결국 살인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스스로의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여 반드시 오체분시되어 죽게 될 운명이리라. 혈천비경은 단순히 강력한 무공서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가공할 마공서 자체였으니 이것은 종국에는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저주 그 자체였다. 믿거나 말거나. 혈천비경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 200년 전이다. 무명의 고수 적혼검이 비검동굴을 발견하고 혈천비경을 손에 넣으며 시작되었다. 그는 마공서를 일부 익힌 후 단숨에 천하제일검의 자리에 올랐다. 그저 일부였지만 그는 막강의 극초고수였으니 그는 적수가 없었고 단 3번의 칼을 휘둘러 무림 10대 고수를 쓰러뜨렸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너무도 비참했다. 마공에 점차 잠식되어 그는 자신이 만든 마공으로 스스로를 끝장냈고, 다만 그가 최후의 광기를 참아내 살아남긴 지인들은 그를 검의 광인이라 불렀을 뿐이다. 이후 또 다른 전설적 인물 백명랑이 혈천비경을 손에 넣었다. 그는 평소 정파의 무인으로 알려졌으나 혈천비경을 익히면서 무공의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백명랑은 무림 전역을 떠돌며 이름난 고수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무찔러 그들의 내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의 무공은 흡성마공이 분명했다. 그러나 백명랑 역시 마공의 부작용에 마침내 굴복하며 점차 광기에 사로잡혔고 최후에는 무림 전체를 상대로 맞서다 몰락했다.
이는 그가 살았던 당시 유일한 무림 공적이라는 무림 역사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남긴 자는 여성 마공 고수 혈연가인이다. 그녀는 과거 절세가인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녀를 쟁취하고자 하였던 무림의 젊은 고수들이 천을 넘겼다는 설도 있을 지경이었으니 말이다. 다만 혈천비경을 손에 넣은 후 그녀의 미모는 검붉은 안개처럼 변하며 어둠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마공을 연성할수록 잘못된 탐욕에 사로잡혔고 이는 자신의 미모와 무공으로 수많은 이들을 홀렸으며 무림의 거대한 전란을 일으켰다. 그녀의 마지막은 스스로를 태우며 죽음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혈천비경은 세 차례에 걸쳐 무림을 뒤흔들었고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란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경천동지였으니 최근 혈천비경에 대한 소문이 다시 강호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안희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한 노인이 죽기 직전 남긴 말 때문이었다. 이것은 바로 강호 무림의 정보기관 역할을 하였던 하오문과 개방에 의해 삽시간 소문이 났고 그는 혈천비경이 잠들어 있는 비검동굴이 다시 열린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이는 곧 안희성 전체에 퍼져 무림을 뒤흔들었다. 수많은 강호 무림의 명숙과 숨은 기인이사들이 이곳 안희성으로 몰려들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정파에서는 남궁세가를 중심으로 비검동굴의 존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남궁세가는 천년세가답게 무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나섰다. 특히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엽은 혈천비경을 반드시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파의 고수들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혈천비경은 강호를 파멸로 이끄는 불씨다. 우리가 나서서 이 불씨를 끊어야 한다. 남궁세가뿐만 아니라 화산파와 무당파 그리고 아미파 등 정파의 거대 문파들이 연합해 안희성으로 사람을 보냈다. 삼파와 흑도는 다르게 움직였다. 특히 흑도의 대표적인 마도 세력 지옥문과 암흑살랑은 혈천비경을 손에 넣기 위해 살수를 대거 파견했다. 그들은 혈천비경의 힘을 이용해 강호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지옥문의 문주 혈귀도가 말했다. 혈천비경을 손에 넣는 자가 강호를 지배한다. 그 무공을 익히는 순간 천하의 주인은 바뀔 것이다. 흐흐흐흐흐흐흐. 흑도의 움직임은 정파와는 달리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혈천비경의 소문은 오랜 세월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기인과 고인들까지 강호로 이끌었다. 이번 혈천비경의 등장으로 강호의 모습을 드러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백골사자 그는 기존 무공을 초월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전해지는 기인. 백골로 만든 갑옷을 입고 다니며 그 존재만으로도 강호의 많은 공포를 자아낸다. 천마연이는 과거 무림을 피로 물들였던 마인 중 마인이었고 그의 신법은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귀로 잠식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무심노인은 정파와 마도를 넘나들며 무공의 그 길을 추구한 곳으로 그의 무공은 상대의 길을 완벽히 읽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여 그와 무공을 결하는 것은 이미 승부가 났다고 소문이 난 인물이었다. 또한 흑운검수은 안희성 출신의 전설적인 검객으로 그의 검은 구름처럼 상대를 감싸며 파멸로 이끈다. 다만 그는 이미 강호 활동은 멈춘 지 10여 년이 넘은 사람이었다. 청옥여인은 전설적인 미모와 함께 강력한 내공을 가진 기인. 그녀의 옥빛 손끝은 상대의 생명줄을 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혈도홍랑은 거대한 흑도 혈맹의 지도자로 그의 칼은 항상 적의 피를 급속하게 마셔버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풍류지선은 신선처럼 보이나 그의 무공은 자연의 힘을 이용한 초자연적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무튼 다음 인물은 무령귀수로 살인을 예술로 여기는 자요. 그의 손길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은월살수는 은빛달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신출귀몰한 살수로 매우 신비한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천객은 하늘의 기운을 다루는 자로 그의 존재는 신과 같은 경지로 여겨진다고 강호의 소문이 난 인물이었다. 이들은 모두 강호에 존재하던 기인이사의 인물들이었으나 혈천비경의 등장이 그들을 다시 강호 무대 중심으로 불러냈다. 이들의 등장은 강호를 더더욱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혈천비경의 존재는 단순히 강호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문에 그치지 않았다. 정파와 흑도, 사파 그리고 기인들까지 모두가 움직이며 안희성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강호 태풍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성문은 이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으니 혈천비경은 단순한 마공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거대한 불씨였다. 그러나 그 불씨를 다룰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성문이 강호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그 스스로 알 수 없었으나 그는 거대한 역사의 한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으며 안희성 성도의 봄날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매우 아름다웠다. 유성문은 성도의 중심대로를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십 개의 작은 상점들과 저작거리 시장이 대로 양옆에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은 활기차게 물건을 팔려고 호객하며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의 눈길은 가게마다 걸린 알록달록한 천막과 가판대의 신기한 물건들로 향했다. 그는 과거 살수로서 강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지금 같은 여유로운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저작거리를 보며 중원의 문화가 이렇게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길가의 상인들은 나무로 만든 연과 장난감을 파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정교하게 조각된 비녀와 장신구를 늘어놓고 손님들에게 자랑했다. 아이들은 연을 들고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고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사고를 칠까봐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이때 어디선가 빙당오로를 파는 남자의 외침이 들려왔고 그것을 들은 아이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화로웠다. 성문은 들뜬 마음으로 한껏 미소를 지어본다. 정말 강호에도 이런 평화로운 날이 있구나. 그는 문득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평화로운 풍경은 살수로서의 냉혹한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살수였던 시절, 그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숨죽이며 움직여야 했고 이런 평범한 하루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도를 누비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는 대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했다. 길가에는 나무들의 흩날리는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대로를 수놓았다. 거리의 소음은 왁자지껄하면서도 정겹게 들렸다. 어떤 여인이 물건을 흥정하다가 상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상점 앞에서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에게 오래전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아 주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따뜻하군. 성문은 혼잣말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시선은 문득 길모퉁이에서 장난감 칼을 들고 놀고 있는 소년들에게 머물렀다. 아이들은 싸움 놀이를 하며 서로의 기술을 흉내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살수로 살아오며 웃음을 잃었던 그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내 과거는 이렇게 무거웠는데 아이들의 세계는 참으로 가볍구나.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목적지는 남궁세가가 있는 성도의 동쪽이었다. 안희성 천년세가 남궁세가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질수록 주변 풍경은 점점 더 강호의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무사들이 무기를 차고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보이더니 점차 그 수는 늘어났다. 남궁세가 근처에 다다르자 대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허리에는 검을 차고 등을 꼿꼿이 세운 무사들이 남궁세가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서성거렸고 상인들도 이들의 기세에 눌린 듯 조용히 물건을 팔고 있었다. 일부 무사들은 객점에 모여 앉아 강호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성문은 이런 광경을 처음 접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강호의 중심이라더니 과연 대단하군. 이곳은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무림 그 자체로구나. 그는 무사들의 당당한 태도와 날카로운 기운에 압도되며 속으로 감탄했다. 특히 남궁세가로 가까워질수록 인파는 더욱 많아졌다. 대로의 중앙은 남궁세가의 문화생들로 가득 찼고 이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균형 잡힌 걸음걸이와 단정한 옷차림은 남궁세가의 엄격한 규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성문은 한참을 걸은 끝에 남궁세가 근처의 한 객점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객점은 강호의 중심인 만큼 다양한 무사들과 상인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점소이가 밝은 표정으로 성문을 맞이하며 2층 창가 쪽의 빈자리를 안내했다. 성문은 그 자리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객점 내부는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남궁세가의 웅장한 건물이 보였다. 그는 차림표를 받아들고 간단히 소면 한 그릇과 중원의 명차 군사는 침을 주문했다. 잠시 후 점원이 가져온 소면과 차가 그의 앞에 놓였다. 소면은 국물이 맑고 담백했으며 면발은 손으로 뽑아 만든 듯 부드럽고 쫄깃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소면을 한 입 떠먹었다. 국물의 깊은 맛이 그의 입안에 퍼지며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이런 맛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그는 살수로 살아오며 느꼈던 긴장과 두려움이 이 한 그릇의 음식 앞에서 잠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차를 들며 군사는 침의 깊은 향을 음미했다. 차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과 깔끔한 맛이 그의 피로를 모두 풀어주며 더욱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강호를 떠도는 무인이라면 이 정도 여유는 즐길 자격이 있겠지. 성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주변 탁자에서는 강호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혈천비경에 대한 소문이 오갔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궁세가의 무공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혈천비경은 이미 여러 고수들이 움직였다는군. 정파와 사파는 물론 흑도의 마인들까지 움직였다더라. 남궁세가에서도 비경을 탐사하기 위해 고수들을 보냈다고 들었네. 혈천비경을 손에 넣는 자는 천하를 제패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성문은 차를 마시며
이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다. 혈천비경. 고금 제1의 마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일성에 들어와 어딜 가든 이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 하지만 다른 것은 관심 없다. 과연 이곳이 내가 찾던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가 계산을 하려 하였다. 그는 본인의 전낭 말고 산적을 벌하고 도움을 준 이유로 표국의 표두에게 받은 전낭을 열어보았다. 그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속에는 철전이나 은자가 아니라 금자가 가득하여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이 금자로 능히 1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과하군.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도. 아무튼 성문은 눈살을 찌푸리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점소위에게 계산을 마치고 객점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성문은 남궁세가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맑게 빛났고 그의 걸음은 한층 더 공교해져 당당하였다. 남궁세가 그리고 혈천비경. 이곳 안위에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군. 마공서에는 관심이 없으나 이 마공서를 얻으려는 자들로 충돌과 사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는 남궁세가의 웅장한 건물이 보이는 방향으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안희성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강호는 언제나 그를 시험할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 그의 운명이 바로 이것이 아니던가. 성문은 남궁세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성도의 풍경은 더욱 웅장하고 복잡해졌다. 대로의 끝에는 남궁세가의 건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고 주위에는 남궁세가의 문양이 새겨진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성문은 멀찍이 서서 남궁세가의 웅장한 대문을 바라보았다. 대문은 높이 솟아 있었고 그 양쪽에는 당당하게 서 있는 2명의 위사로 보이는 무사가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대문 위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남궁세가라는 글자가 붓글씨로 웅장하고 힘차게 적혀 있었다. 그는 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남궁세가의 제자나 식솔로 보이는 이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신의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기세는 단순한 강호 무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무공을 연마하며 얻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성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그가 강호에서 느껴본 어느 장소보다도 더 무겁고 강렬했다. 남궁세가 과연 천년 5대 세가로 강호의 중심이라 할 만하군.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한동안 남궁세가를 관찰했고 건물 내외의 막대한 보이지 않는 기세로 남궁세가의 위세를 스스로 체감했다. 성문은 주변을 서서이며 남궁세가의 입구에서 한동안 머물렀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근처의 객점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이번에는 내각이공을 운기하여 주위를 더 유심히 살폈고 남궁세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의 분위기도 관찰했다. 그는 근처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남궁세가와 가까운 만큼 강호 무인들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상인들은 남궁세가의 제자들이 자주 찾는 물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각종 강호용 병장기와 방호구를 진열해 놓았다. 그는 한 상점 앞에 멈춰 섰다. 진열대에는 각종 검과 단도, 그리고 암기와 방어구가 놓여 있었다.
상인은 성문을 보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손님, 이 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호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장장이가 만든 명검 중 명검입니다. 저 멀리 운남에서 온 최고급 운철로 만들어졌지요. 성문은 웃음을 지으며 검을 들어보았다. 날카로운 날과 균형 잡힌 손잡이는 확실히 뛰어난 명검이 아니더라도 좋은 검임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검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은 검이군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상인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문은 다시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 속에서 강호의 일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를 흡수하는 듯했다. 이제 객점으로 돌아온 성문은 다시 창가 자리에 앉아 명차를 주문했다. 점원은 성문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손님, 다시 오셨군요. 종전 드셨던 군사는 침, 차를 드릴까요? 그렇소. 그리고 이번엔 소면 대신 간단한 술과 안주도 함께 부탁하오. 주문을 마친 성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궁세가의 건물과 그 주위에서 움직이는 무사들은 여전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주변 탁자에서는 여전히 강호의 소문과 혈천비경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흘낏 귀를 기울이며 대화의 내용을 엿들었다. 들어보았나? 혈천비경에는 전설적인 마공이 숨겨져 있다더군. 그걸 손에 넣으면 천하를 제패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지.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네. 이미 그걸 찾으려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 성문은 차를 들며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혈천비경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혈천비경.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군. 이곳에서의 첫걸음이 내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군. 그는 차를 마시고 약간의 술을 마신 후 독한 주겹청이군. 혹시나 해서 술을 시켰지만 내 입에는 맞지 않아. 역시 난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가 싶군. 도가의 무공을 익힌 도가 사람이나 속가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성문은 한동안 술병을 보며 이러한 생각을 하였고 그의 조각과도 같은 얼굴에 미간은 깊이 팼다. 간단한 안주로 식사를 마친 성문은 점소이에게 계산을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객점을 나선 그는 다시 남궁세가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